절집의 그 어느 것도 그냥 지어진 것은 없다. 각각의 건축물마다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담겨 있다. 흥천사 대방을 통해 150년 역사의 숨결을 따라 걸었던 복원 불사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서울 도남동 삼각산 아래 자리한 흥천사.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는 도심 속 사찰답게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수행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소박하면서도 정갈해 보이는 흥천사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맨 처음 지은 사찰로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 사찰이다. 부처님의 가피로 온 세상이 흥하길 바랬던 흥천사. 여기엔 태조 이성계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다.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왕비였던 신덕왕후 강씨가 이제 죽고 나서 1396년에 신덕왕후 강씨가 돌아가시는데 그 강씨의 무덤을 경복궁 근처인 지금의 덕수궁 쪽에 정릉을 이제 마련하게 되고 그 정릉을 관리하는 능침사로서 흥천사를 이제 창건합니다. 능침사란 왕릉을 수호하기 위해 설치한 사찰을 말한다. 조선의 첫 번째 국모이자 태조 이성계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신덕왕후 강씨. 태조는 숭유 억불 정책 속에서도 신덕왕후를 위해 대규모 사찰을 지었고 직접 그 현장을 챙겼다. 하지만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은 이방원에 의해 계모인 신덕왕후 능은 도성 밖으로 쫓겨났고 흥천사는 왕실 사찰로서 명맥을 이어오다 중종 5년 유생들의 방화로 소실되고 만다. 이후 어렵게 복원된 흥천사가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된 것은 흥선대원군에 의해서다. 흥천사의 창건 이야기 못지않게 가람 구조 또한 흥미를 자아낸다. 흥천사의 주법당인 극락보전 앞에는 탑 대신 주법당보다 더 큰 전각이 들어서 있다. 바로 대방이다. 고종 2년 흥선대원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흥천사 대방과 요사체가 건립되었고 한동안 신흥사로 바뀌었던 이름도 되찾았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흥천사의 편액도 직접 썼다. 대방하고 극락보전 사이에는 이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유는 마당이 클 때는 굉장히 큰 괴물로 아주 대규모 야외 법회를 하던 시절에는 마당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은 신행 형태가 결사로 바뀐 이후에는 이렇게 대방의 공간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신행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당의 공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대방이라는 건축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주법당이 아님에도 흥천사의 중심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방. 흥천사 경내로 이어지는 높은 계단을 오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 또한 대방이다. 대방은 단순히 크기만 한 방이 아니다. 법당 겸 숙소이자 부엌의 기능까지 갖춘 멀티 공간이다. 요사체를 겸한 공간이 사찰의 주법당과 마주보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방은 왜 이곳에 자리한 것일까? 극락보전이라고 하는 불전이 있고 불전 바로 앞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이제 대방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당 앞에 마당이라고 해서 뭐 조선 중기부터 해서 임진왜란 이후까지 불교 의례가 크게 성행했던 시대에 의례 중심의 공간이 되던 장소에 바로 이 대방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그 이전 시대에 불교 의례가 치러질 정도의 중요하고 큰 규모의 공간이 조선 후기에는 대방으로 대체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많은 이제 신도들이 사찰에 가서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이 성녀들의 기도하고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신도들이 또 이제 수행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공간으로 이제 점차 확대된단 말이죠. 근데 법당은 협소하고 또 겨울 되면 춥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쪽에 대방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되 거기에 소위 이제 온도를 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춥지 않게 수행하거나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에 이제 큰 방을 만들게 됩니다. 조선 후기 정토 연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만든 대방. 극락 보전을 불단으로 삼아 대방에서 수행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독특한 형식의 법당인 것이다. 지금 흥천사 대방은 우리가 순전히 건축학적으로만 봤을 때 큰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람의 삶의 장소라고 하는 게 사찰에서는 스님들의 수행 공간 또는 사부대중의 행위가 대부분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공간을 우리가 요사라고 이제 많이 불렀었는데, 그러한 이제 단순한 요사의 개념하고는 벗어나서 신행 활동, 어떻게 보면은 사찰 안에서의 생활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바뀐 생활상을 그대로 건축적인 변화상으로 이제 흡수를 한 게 이 흥천사 대방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기능적인 면까지 담고 있는 흥천사 대방은 역사적으로나 불교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흥천사 대방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세우고자 대방 해체,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 대방을 전통 그대로 복원하기 위한 그 첫 시작은 입주식 나무를 들여오는 것부터다.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입주라고 한다. 이 기둥은 그 입주식이라는 용도의 상기둥이라고 합니다. 이 상기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찰에서는 부처님 불단 뒤쪽에 있는 기둥을 상기둥이라고 해서 먼저 입주식으로 해갖고 제일 먼저 세우는 겁니다. 법당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불보살님을 모신 불당. 법당을 복원하는 작업인 만큼 건축물의 중심이 되는 상기둥은 불단 뒤쪽에 자리하게 된다. 입주는 단순히 기둥 하나를 세우는 작업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기둥과 기둥의 간격을 조절하고 이제 집의 전체 거리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0점 조준이라고 하죠. 0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둥은 우리 몸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때문에 골격을 제대로 갖춰야 균형이 맞고 튼튼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상기둥이 세워지면 나머지 기둥이 순차적으로 세워진다. 추를 통해 기둥이 잘 세워졌는지 확인하고 수평과 수직이 맞으면 기둥에 버팀목을 댄다. 버팀목과 못은 나중에 제거된다. 기둥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요거는 이제 가장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둥을 하는데 기둥이 수직이 맞아야 되잖아요. 연직 방향이라고 하죠. 직각이 정확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일자로 정확히 정중심에 여기서 일치가 돼야지, 여기서 일치가 안 되면 집이 틀어지는 확률이 크거든요. 기둥의 중심을 잘 잡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초석 위에 나무 기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초석 위에서도 수평과 수직이 맞을 수 있도록 나무 기둥의 아랫부분을
다듬어줘야 한다. 초석이 울퉁불퉁하니까 그 초석 높이에 맞춰서 나무를 따는 것을 그레인이 따게 하거든요. 그만큼 대목장의 손길이 신중해진다. 1865년 흥선대원군의 지원으로 지어진 대방. 대방의 초석들을 바라보니 그 당시 뜨거웠을 불사 현장이 그려진다. 흥천사 대방 복원 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입주식이 봉행되었다.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 작업인 입주를 축하하고 원만 불사를 기원하는 자리이다. 회주 금곡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의 기도와 흥천사 신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졌다. 이제 대방의 역사는 우리 불교의 또 아쉬운 역사입니다. 배불정착의 2조500년의 배불정책 속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가람에 특히 서울 지역 경기 중심의 대방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잘 보존된 곳이 흥천사입니다. 특히 흥천사는 대원군이 화주가 되어서 직접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정성을 모으고 시주를 하고 국가의 안녕을 발언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방에 기둥이 세워짐으로써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인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꿈이 일어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함께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꿈을 이루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길이 이렇게 보존될 것을 생각하면 오늘 정말 저나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아주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 영광스러운 자리였었다. 그렇게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개무량하죠.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다뤘던 것들을 다시 내가 이제 중수를 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여기는 지금 현대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있던 우리 장인들이 쓰는 공구들만 가지고 수공구로만 계속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전통의 어떤 우리 현대 장인들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한번 재현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상당히 여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천사 대방을 해체하고 다시 복원하는 일은 옛 전통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일들은 기계가 아닌 숙련된 전문가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옛날 조선의 장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심과 인구의 노력이 더해진 작업이었을 터. 옛것을 복원하는 일은 선조들의 숨결을 따라 걷는 시간 여행이기도 하다. 대방 복원에 필요한 기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수천 또는 그 이상의 과정을 반복해야만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다. 비록 기계보다 작업은 더디지만 그만큼의 정성이 더해진다. 창방 작업인데요. 지금 두께가 좀 두꺼워가지고 자기로 쳐서 나중에 대패로 마감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기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걸 대작이라고 하거든요. 톱으로 켜기가 힘드니까 먼저 쳐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패 작업을 하게 되죠. 이게 두께가 너무 크니까 두께가 너무 지금 한 치 이상 됐었거든요. 근데 크니까 이제 자기로 두께를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쳐서 친 다음에 선까지 친 다음에 대패, 손대패로 마감을 하게 돼요. 기계는 한 번에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이 손으로 하다 보면 자꾸 나무에 대한 애착은 생기죠. 자기가 이 부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수천 번을 할 때가 있거든요. 수천 번을 하고 대패질도 수천 번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부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올리면 뿌듯한 감은 있긴 있죠. 시간이라는 세월을 버텨낸 나무가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훌륭한 건축 재료로 다시 태어났다. 완성된 기둥들은 다시 흥천사로 옮겨졌다. 흥천사 대방 복원불사에 사용될 나무 기둥은 성인 남자 여러 명의 힘을 보태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크고 무거웠다. 그렇다고 중장비를 이용해 옮길 수도 없는 상황. 대방 복원불사에 사용될 나무들을 옮기고 조립하는 과정 또한 전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한다. 어느 과정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지붕을 받쳐야 할 나무 기둥을 2층 높이로 옮기는 일은 더 고된 작업이다. 줄과 사람의 힘만을 이용해 옮겨야 하는 일. 나무 기둥 하나하나가 귀한 재료이다 보니 함부로 막 다룰 수도 없다. 대방의 뼈대가 될 기둥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이 기둥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대방을 해체하고 복원한다는 것은 대방을 허물었다 원래대로 다시 짓는 것만은 아니다. 뒤틀리거나 썩고 약해진 목재는 새 것으로 바꿔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대방이 온전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모두 전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도 이제 보가 건너가는데 저 기둥하고 이 기둥하고 보가 건너는데 여기도 이제 기존에는 보화지가 없었어요. 보를 받쳐주는 그 나무가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새로 하면 저 보수하면서 보화지를 또 이제 넣어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보만 있으면 보 목이 이제 좁으니까 보는 몸은 크고 보 목이 좁으니까 밑에다가 이제 보강을 해주는 거죠. 보 목이 좀 든든하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허물고 다시 지울 수 없기에 한 번에 제대로 보수를 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 문화재이기도 한 흥천사 대방을 복원하는 일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어갈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전통 한옥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통 방식으로 복원되는 대방 역시 일절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 못 대신 나무를 깎아 홈을 파고 그 홈에 나무를 끼워 맞춰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나무 기둥들을 서로 이어준다. 그렇게 얽힌 기둥들은 엄청난 무게를 견뎌낼 만큼 더욱 강해진다. 이거는 이제 힘의 형평성이 안 맞아서 새로 보완해주고 있어요. 기존에는 원래 없었던 건가요? 기존에 없던 것을 이제 다시 넣어가지고 이제 지붕이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맞춰주고. 기존에는 이런 도화지 같은 게 밑에 베개보가 없었어요. 없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좀 구조적으로 문제 없게끔 보완해줍니다. 흥천사 대방 복원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뤘다는 점이다.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방을 지탱해온 오래된 고목들을 최대한 활용해 역사적인 의미도 더하고 자연도 지켰다. 껍질 부분이 상했죠. 상했지만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내구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안에 둔탁한 소리가 나고 속까지 부패가 됐다면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쓸만하니까 그대로 활용. 100년의 시간을 건너 서로 의지하며 맞대고 있는 대방의 나무 기둥들.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흥천사 마당에 기도 소리가 가득하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흥천사 대방 상냥식이 열린 것이다. 모두의 축하 속에 흥천사를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으키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던 회주 금국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나라도 힘들고 아마 경제도 힘들고 우리 자신도 어려운 일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애군이 떨쳐져서 오늘 이름 그대로 흥할 흥자 하늘 천자 잘 되는 일이 하나 둘이 아니고 한없이 많도록 우리나라도 잘 되고 우리 주위 사람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소원도 잘 되고 모든 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도록 오늘 상냥을 상냥식은 건물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이다. 1561년 정유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각산 흥천사 대방 중수 상냥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천사 4대 부중의 지극한 불심 대방 중수 상냥식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찬탄합니다. 마룻대에 대방불사와 관련된 상냥문을 봉헌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 다시 대방을 복원할 때쯤에나 꺼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방 불사 상냥식을 축하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불자들도 십시일반 마음을 더했다. 대방의 건물 골재가 거의 완성된 가운데 활용 점정을 찍을 마룻대가 건물 위로 향했다. 상냥식을 지켜보던 이들의 마음도 감회에 젖어들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데서 오는 환희, 기쁨.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지러진 방을 청소하고 나면 가지런히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진 것과 같다고 할까? 이 도량이 정화 이후에 몹시 어지러져 있었잖아요. 그 도량이 오늘 대방 상냥한 것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청정한 도량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기쁨과 같은 것이죠. 마치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춘 것과 같은 그런 환희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많은 분들의 그러한 공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흥천사 신도님과 많은 분들의 그러한 노력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원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자들, 현장에서 또 복원하시는 분들의 마음 하나하나의 정성이 함께 모여진다면 그 정성대로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흥천사 특히 대방은 이제 우리 정년 스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상냥을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 또 쓰러져가는 그 집들을 이렇게 또 훌륭하게 다시 되살려서 후대로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나름대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골격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지붕을 만들고 기와를 얹을 차례다. 같이 기도하고 수행할 공간이 될 대방은 곧 나의 기도처이자 수행처가 된다. 내 집 지붕을 덮는다는 마음으로 불자들의 기와 불사가 줄을 이었다. 제가 꼭 올해 한 해 소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그 도량에 그 청정한 도량으로 거듭나서 우리 힐링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게. 저는 바빠서 절에를 많이 못 와요. 그냥 전화로만 많은 걸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부처님께서도 기와 불사와 법당 불사의 공덕을 말씀하셨다. 불자들의 발언이 담긴 기와들은 그 자체가 보시행이요 공덕이 된다. 대방의 지붕도 어느새 모양이 잡혀가고 있다.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기와를 얹기 위해서는 기둥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버팀목으로 고정해 주는 일.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작업이다. 물론 이 버팀목도 전통 기법에 따라 지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거될 예정이다. 지붕에 흙하고 적심, 기와가 많이 올라가면은 힘이 작업하는 도중에 편심이 생겨가지고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둥이 원래 자리 잡은 데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강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옥 지붕은 건축 면적 한 평당 지붕 무게가 2에서 2.5톤에 이른다고 한다. 완성되면 무거운 지붕이 나무 기둥을 눌러줘 튼튼한 건물이 되지만 지붕 작업 전 미리 버팀목을 해놓지 않으면 자칫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 기와를 얹기 위해서는 지붕에 황토를 먼저 올려야 한다. 지붕까지 황토를 옮기는 일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장비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잘 개어놓은 황토가 자루에 담긴 채 대방의 지붕으로 향하고 보기에도 묵직해 보이는 자루가 붉은 빛깔의 황토를 쏟아낸다. 지붕 작업도 멋스러운 우리 한옥의 전통 기법 그대로 진행된다. 나무 기둥에 흙이 직접 닿아 상하지 않도록 마감한 지붕 위에 황토를 골고루 펴바른다. 나무 지붕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밀폐시켜주는 것이다. 이는 방수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 진새우라고 새우옥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른 다음에 고토를 깔고 거기다 기와를 이어야만이 속에 목재가 수분을 흡수를 안 해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수명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고된 작업. 작업자들의 노고가 느껴진다. 새우 흙이 마르면 보토를 깔고 기와를 얹는다. 대방에 사용된 기와들은 문화재 복원에 걸맞게 전통 수제 기와가 사용되었다. 기계로 찍어낸 밀도가 높은 공장제 기와와 달리 수제 기와는 목조 건물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 수제 기와를 사용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높였다. 석가래가 그대로 노출된 내부 천장을 막아주는 작업. 깔끔한 마무리가 보기에도 좋지만 내부 공간에 대한 효율성도 높여준다고 한다. 한 작업은 이제 초벌벌 흙을 치는 건데 이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 그걸 막아주고 요거를 장골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안 막아주면 나중에 보기가 싫고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 요 위에서 먼지 같은 게 많이 떨어지고 그걸 방지해주고 이 여름에 되면 좀 시원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보기도 좋고 안 해주면 요 먼지 같은 게 떨어지고 지금 있어 보니까 먼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안 해주면 나중에 바닥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천장에 발라진 흙의 질감이 멋스럽고 화사한 벽지보다 더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기와를 올려 건물이 안정화되면 건물 내부를 치장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벽체와 문짝, 창문의 골격 등이 이때 만들어진다. 집에 기둥 이외에 전체적인 울거미를 짜는 건 작업인데요. 이거를 수장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장 중에서는 인방제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하인방 그 기둥선의 주선, 벽선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이 있는 곳에서는 문선이 들어갑니다. 인방은 기둥과 기둥을 가로질러 서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건축의 횡력을 견디도록 도와준다. 또 전통 한옥의 주재료인 흙벽을 지지하는 역할도 해준다. 기둥 하나도 헛되이 쓰이는 것이 없다. 바깥에선 흙벽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뼈대 세우고 중개였고 이제 흙을 쳐요. 초벽. 흙을 치야지만이 다음에 벽지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예, 이게 쌀이 때. 왜냐면 옛날부터 이 근방에서 나는 재료를 쓰게 돼 있어갖고 이 전라도 쪽 그쪽은 이제 대나무 많이 하니까 대나무 많이 쓰고 요거 대신 수수깡도 많이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수수깡 많이 나는데 수수깡. 그 새끼 없는 데는 저 옛날에 그 뭐야 식농쿨. 식농쿨로 이걸 얘를 엮는 거예요. 새끼 대용으로. 전통 방식 건축물의 주된 재료는 나무와 흙, 돌 등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건축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대방 해체, 복원불사의 기나긴 대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전통 기법으로 쌓아올린 대방이 위엄을 갖춘 온전한 모습으로 공개됐다. 조선 말기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대방도 그랬을 것이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원력이 깃든 흥천사를 통해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고자 했던 흥선대원군의 간절한 바람이 어쩌면 대방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옛 기록의 문헌을 토대로 전통 기법으로 복원한 흥천사 대방. 흥천사 대방은 19세기 사찰 건축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건축물이기도 하다. 지금 이 흥천사 대방이 이번 수리공사에서 크게 주목받은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라고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규모의 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에 왜 모였을까? 그거는 결국에는 그런 이제 연불수행과 같은 신행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방향이 이 뒤쪽에 불단이 없는 그런 대방들이 굉장히 큰 특성으로 일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바로 뒤쪽에 있는 불전이 오히려 이제 불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대방이라는 공간에서는 내부에서의 그런 신행결사에 집중하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불단의 공간보다는 오히려 뒤쪽에 있는 불전을 건물의 불단으로 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방의 주된 특징 중 하나가 수행 공간과 생활 공간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여기가 이제 아궁이인데 지금 이제 대형 아궁이가 4개가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대방의 구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아궁이가 여기. 아궁이의 개수가 당시 법당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대방은 서울 근교의 왕실의 무덤을 수호하는 능침사에 주로 지어졌다. 대방이 있는 사찰도 얼마 되지 않지만 흥천사 대방은 규모 면에서 타 사찰을 압도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예, 이 부분이 이 대방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제 나중에 증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는 대방체에 대한 다른 요구들이 좀 더 늘어나면서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증축된 공간이 이 부분이겠죠. 이쪽은 오히려 스님들의 생활 공간하고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뭐 조선 시대에는 사실 정각들이 있으면은 정각들 곁에 노전체라고 이제 이름 붙인 곳에서 그 정각을 관리하는 스님들의 별도 이제 처소가 마련이 돼 있었는데 이러한 대방과 같은 건물에서는 굉장히 대규모의 복합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별도의 이제 그 거처를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건물에 직접적으로 증축을 해서 그 건물 안에 그런 이제 거처를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방은 정형화된 사찰의 구조에서 벗어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법당이다. 연불 수행을 통해 보다 대중화된 불교 신행 활동이 이곳 대방에서부터 실천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처음에 신행결사가 성행되기 이전 시대에 지어진 조그마한 요사와 법당을 같이 겸하고 있는 임법당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이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기능을 결사의 기능을 포용하기 위해서 중축의 증축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완성됐다라는 점에서 이 건축의 발달 과정, 특히 조선 후기 대방 건축의 발달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수행 공간이었던 대방. 조선 초기에는 조선 왕실의 기도처, 조선 말기에는 새로운 신행 공간,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흥천사와 대방. 흥천사 대방 복원 불사를 통해 대방의 의미와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